안녕하십니까, 이창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사과정 때는 수리논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내용이 철학과 수학이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후에 수학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수학책 읽기입니다. 그런데 왠지 쉽게 흥미가 생기지 않는 주제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1908년 독일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이의 집안은 부유했으며 온건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열렬히 사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의 청혼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젊은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의 거절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살조차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할 정도로 말이죠. 그는 먼저 자살할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자살할 방법까지 계획을 했어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는 업무를 말끔히 정리한 후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로 유언을 하나씩 썼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평범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계획한 일을 다 하고 나니 자살할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은 겁니다. 이젠 뭘 할까? 심심했던 그는 서재로 들어가 수학책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수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논문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유명한 수학적 난제에 대해 두 수학자가 어떤 논리를 제시한 내용에 대한 책이었죠. 그 책에서 쿤머라는 수학자가 오류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 젊은이는 수학자들의 논리에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곤 온몸에 전율을 느꼈죠. 그 허점을 잘 활용한다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생각보다 쉽게 증명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만 자살하기로 계획했던 시간이었던 자정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를 완성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죠. 동시에 그는 자신의 논리에 자부심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 계획은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수학책을 읽다가 자살의 충동에서 탈출한 이야기. 이것은 파울 볼프스켈이란 사람에 대한 실화입니다. 수학책을 읽다가 자살을 포기하다니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기에 그랬을까요? 이야기 중에 언급했지만 볼프스켈이란 젊은이는 수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죠. 수학은 이렇게 전공자에게만 재미있을까요? 하지만 수학은 볼프스켈만 자살로부터 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버트런트 러셀도 수학 덕분에 자살 충동을 극복했습니다. 러셀은 사춘기 때 굉장히 고독했고 자살 충동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서전 내용에 따르면 수학 공부의 재미에 빠진 덕분에 살아남았죠. 자살하기 전에 수학을 좀 더 공부해 보려다 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수학사에 획을 긋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학의 재미를 느낀 것이 아니고 수학이 재미있어서 수학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수학에서 큰 재미를 발견하고 즐겨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게 재미있다니
나도 수학책을 한번 읽어볼까? 뭐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수학책을 읽으려고 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딱 펼치는 순간 따분하고 어려운 기호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기호들로 난해한 증명을 하지요. 이 때문에 저도 혼자 수학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책장을 덮고 또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수학책의 기호를 어려워하는 내가 주역책은 훨씬 흥미롭게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의 오래된 경전으로 주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64괴의 괴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역을 흥미롭게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주역에도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배열된 64괴의 순서가 미완성을 의미하는 화수미제라는 괴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괴의 바로 앞에 수화기제가 있는데 이것은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오는 괴의 의미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주역의 핵심은 64개의 괴인데 이것은 새로운 기호입니다. 음량을 나타내는 2개의 기호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것이 3개 쌓여서 8개가 되고 8괴가 2개 쌓여서 64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한 산수들로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한 숫자 계산보다 관심을 기울여 볼 점은 우리가 주역의 괴라는 낯선 기호를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흥미롭게 바라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8괴 역시 수학 기호 이상으로 어렵고 낯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기호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량과 8괴라는 낯선 기호를 흥미롭게 바라보듯이 수학책에 나오는 낯선 기호들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책에 흥미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강력한 걸림돌 하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수학을 억지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 제 경우에 이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수학을 꽤나 좋아했었고 성적도 잘 나왔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초에 수학시험을 한 번만 치고 나서는 수학 공부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혔죠. 정말 수학시험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명문고등학교에서 수학 과목을 빼고 공부시키겠습니까? 3년 내도록 수학 공부는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결코 수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철학과에 입학하고 나서야 저는 쾌재를 불렀거든요. 야, 이제 수학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점이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수학의 한 분야와 다름없는 기호논리학 공부도 적당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수학에 다시 관심이 생겼습니다. 시험을 안 봐도 되고 다른 누구도 이젠 수학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게 되자 진짜 재미있게 수학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죠. 수학 전공 과목도 꽤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학생 때 억지로 수학 공부하던 기억 때문에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스스로 관심을 가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낯선 수학 기호들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수학책이 훨씬 읽을 만할까요? 금방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내용을 이해해도
너무 뻔한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철수보다 영희가 크고 영희보다 준석이가 크면 철수보다 준석이가 크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뻔해서 재미없지 않나요? 수학의 낯선 기호 뒤에 숨은 재미를 알려면 먼저 이런 뻔한 진리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1960년대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여름에 비만 오면 한강이 범람했어요. 한강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터전이 물에 잠기곤 한 것입니다. 이에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 상류에 댐을 짓기로 합니다. 지금의 소양강 댐이지요. 그리고 여러 건설회사 대표들을 불러 모아 댐 건설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등이 청와대에서 이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비서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비서 양반, 지금 당장 나가서 여름에 물에 잠기는 한강 하류 땅을 모두 사들이시오. 그렇게 현대가 사들인 땅이 어딜까요? 바로 지금의 압구정동 일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압구정동에 가면요, 현대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커다란 현대 백화점이 있으며 현대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모두 현대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주영 회장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주영 회장의 사고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저런 멋진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만약 정주영 회장처럼 뛰어난 사고력을 갖고 싶다면 그 생각의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해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사고력입니다. 연역적 사고라고 하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정 회장이 청와대에서 듣게 된 것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즉, 한강 하류의 범람을 막기 위해 소양강 댐 사업을 할 테니 참가하시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소양강 댐 건설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지? 어떻게 댐을 지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소양강 댐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벌 궁리를 하는 사업가들은 질문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질문에는 소양강 댐을 짓는다는 내용만 있죠. 어떻게 짓는다든지 거기에 자금이 얼마나 투자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들이 좋은 답을 찾으려면 다른 많은 자료와 정보를 살펴봐야 했을 겁니다. 이에 반해 정주영 회장은 질문 그 자체에 이미 들어있는 답을 찾아냈죠. 한강 하류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여름에 자주 물에 잠기는 땅이 있다. 그 다음에 소양강 댐 건설 사업을 할 테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그 땅이 물에 잠기지 않게 된다. 자, 이 생각에서 누구라도 그 땅의 가격이 현재는 매우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땅이 비싸게 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알고 보면 쉽고 간단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마치 철수보다 영희가 크고 영희보다 준석이가 크면 철수보다 준석이가 크다는 수학적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뻔한 내용이죠. 바로 이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데 수학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학책에는 이와 같은 연역적 사고로 할 수 있는 많은 진리들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낯선 수학 기호 뒤에 숨은 재미가 흥미롭지 않나요? 수학적 지식은 매력적이긴 한데 제 경험을 돌아보면 그래도 수학책을 일단 읽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집합론책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x가 집합 a의 원소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를 정의합니다.
이 정도는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이해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분집합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이것도 알고 있죠. 내용이 길지 않아서 읽고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교집합, 합집합, 역집합에 대한 정의가 쫙 나오고 원소의 개수에 대한 기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와 함수 등에 대한 정의가 이어지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무슨 말을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집합의 원소나 부분집합 등을 정의할 때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요? 인내심을 가지고 집합론을 계속 읽어나가면 곧 그 설명이 나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처음에는 매우 쉽다가 갑자기 극히 어려워집니다. 길어도 2페이지 정도 쉬울 뿐입니다. 300페이지 두께의 책에서 고작 2페이지만 쉽다는 말이죠. 또 쉬울 때는 이런 쉬운 얘기를 왜 굳이 하나 싶을 정도로 쉽다가 곧 한두 페이지를 넘어가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누구 탓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결코 독자 탓일 수가 없습니다. 수학자들이 자기들 중심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수학책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수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학을 설명하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는 대략 2300년 전의 수학책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출발합니다. 원제목이 원론이라고 불리는 이 책의 내용은 당시엔 고대 그리스에서 발달한 수학적 지식을 집대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머릿말? 그런 건 당연히 없고 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없습니다. 다짜고짜 점, 선, 면, 원 등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그리고는 기본적인 추론 규칙인 공리와 공준들을 나열하죠. 그 다음엔 이것들을 정확히 짜맞추어서 수학의 내용들을 증명해 나갑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든가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반이라든가 피타고라스 정리 등이 그 내용들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훌륭했습니다. 매우 당연해서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내용에서 거기에서 시작해서는 그것들을 정확히 짜맞추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증명해냈으니까요. 학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지식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그것을 하는 증명 방식을 유클리드 기하학이 훌륭하게 해냈던 겁니다. 이 독특한 서술 방식에 오랫동안 지성인들이 매혹되었습니다. 멋진 가수가 무대에 올라와서는 도도하게 인사말도 없이 곧바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이제 성공적인 인류 가수가 나타났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열광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등장하는 가수들도 먼저 성공한 가수의 방식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자들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방식으로 각 분야 수학의 내용들을 서술하고 증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아무런 설명도 없는 도도함까지 따라했어요. 하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의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인 만큼 그 내용을 읽으면 별 설명이 없이도 무슨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 현대 수학의 많은 내용들은 극도로 다양하고 추상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읽으면 정말 무슨 얘기를 왜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 대학생들을 위한 수학책을 쓸 때도
전후 맥락을 설명하면서 수학의 내용을 증명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 수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되도록 이런 친절한 설명의 책들을 골라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학책의 내용이 독자들에게 왜 불친절한지, 왜 불친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불친절한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할까요? 그 답을 말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주제, 즉 수학의 재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수학의 재미는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멋진 노래를 듣고 그 노래가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노래를 들어봐야 감동을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수학도 충분히 공부해야 그 재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을 꽤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와서 수학의 재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흔히 드는 예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그 증명이 수학의 핵심인데 그것을 영상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대체로 중학교 2학년 수학 시간에 배웁니다. 삼각형이 있으면 밑변과 평행선, 보조선을 긋고 평행선에서 생기는 동위각이 같다는 점, 그리고 엇각이 같다는 점을 사용해서 세 내각의 크기가 항상 180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저걸 처음 배우고서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이 증명에서는 그것이 항상 180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과목에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데 수학의 내용에는 새로운 사실 이상의 특별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 특별한 점이 감동적이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 첫째, 이걸 배우기 전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그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삼각형마다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잘 알 수 없는 사실을 동위각과 엇각 등의 매우 분명한 사실들을 정확히 결합해서 증명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둘째, 삼각형 하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증명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수학적 지식을 이미 배워서 이런 점에 대해 익숙하겠지만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 볼까요? 어느 나라에 여행 가서 친절한 사람을 한 명 만났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다는 증명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셋째, 결코 틀릴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평행선이 있을 때 동위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엇각은 어떨까요? 동위각과 엇각이 다르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도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결코 틀릴 수 없어요. 수학에는 이렇게 명백한 정답이 있습니다. 수학의 내용에는 이런 매력적이고 강력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수학을 신의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신의 생각과 비슷할 만큼 수학의 언어가 결코 틀리지 않으며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뜻이죠. 이런 신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는 좀 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알아도 수학책을 읽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듭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수학책에는 수학적 사고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산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삼촌이 말합니다. 2 더하기 3은 5야. 잘 봐. 손가락 2개와 3개를 펴면서 이렇게 2개에 3개를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잖아. 그러니까 사과도 이 2개 더하기 3개를 더하면 5개가 되는 거지. 그러자 조카가 뭐라고 했냐면 삼촌, 방금 본 것은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과 사과가 왜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조카의 순진한 생각을 읽으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교훈도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2가 아니라 손가락과 사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에서 숫자를 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4과 2에서 사과를 떼고 2만 생각하듯이 2 더하기 3은 5에서 숫자를 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항연산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갑자기 매우 어렵죠? 하지만 정확히 사과 2개에서 사과를 떼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매우 추상적인 생각이죠. 이것이 수학의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류가 닭 2마리의 이와 이틀의 이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사과 2개에서 사과를 떼어내고 생각하는데 수백 년도 아닌 수천 년이 걸렸다니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발전한 인류의 지혜가 수학인데 이것을 소설처럼 쉽게 읽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책을 읽을 때는 한 권을 수년 동안 읽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원래 수학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수학책의 내용은 대부분 다 같습니다. 다른 분야 책은 달라요. 존재에 대한 많은 철학책들의 내용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집합에 대한 모든 수학책의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수학의 모든 분야가 그렇죠. 한 권만 잘 이해하면 다른 책들도 전부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런 수학책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천년의 지혜를 천천히 해독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는 겁니다. 수학책이 아무리 읽기 어려워도 결국에는 사람이 읽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좀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